TV 돌집사 TV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상담사 2020년 9월 4과목 이제 4과목 풀어볼 거고요. 1, 2, 3과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2차에서도 이 2과목, 1과목, 2과목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4과목, 5과목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61번 보겠습니다. 자, 4과목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조금씩 나오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 치킨 매장에서 치킨 한 마리가 14,000원. 자, 한 마리 14,000원입니다. 일단 가격 한번 적어볼게요. 14,000원. 그리고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이 7,000원이네요. 자, 근데 이 매장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 한계 생산이 무엇과 같아질 때까지 공을 늘려야 하는가? 자, 라는 게 돼 있는데, 일단 뭐 식으로 보면은 막 이런 게 있죠. VMPL, 뭐, VMP는 뭐, 물가 해서 PMPL. 이 이제 보통 임금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것들을 보니까 일단 임금이 정해져 있네요. 임금이 얼마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제 우리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뭐와 같아질 거? 자, 이 P에 대해서 알아내야겠죠? 자, 요거는 일단은 14,000원이다. 물론 생산 가격이 14,000원이죠? 자, 그러면은 이 P의 이윤의 극대화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뭐와 같아져야 되는가? 자,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당 치킨 2분의 1마리가 들어가야지 2분의 1 곱하기 14,000원이 7,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임금이 일단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데 사실 변형되는 게 아니라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쉽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돼요. 62번.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답이 눈에 보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증가하는 것과, 자, 생산성이 과연 상관이 있을까요? 임금과는 상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합원에서 임금 협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산성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를 보면은 자본 절약적 기술 혁신, 자본의 질적 증가, 노동의 질적 증가는 생산성 향상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63번 무조건 1차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숍 제도는, 자, 일단은 요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정답 먼저 체크할게요. 자, 이거는 오픈숍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게 오픈숍이에요. 그럼 그 반대는 클로즈숍이겠죠? 반대는 일단은 바로 클로즈드, 닫혀있는 숍이다. 자, 그러면 이 클로즈드 숍은 당연히 조합에 안 들어오면은 채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클로즈드 숍이 없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유명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 또 유니온숍 한번 볼게요. 유니온숍은 채용에는 상관이 없어요. 너 조합 가입 안 하면은 우리 뭐 채용 안 시켜주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채용 후에는 어느 기간까지 언젠가는 너가 조합에 가입해야 돼 라는 조건부 가입을 개념으로 해서 채용을 시켜준다는 게 유니온숍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이전시 숍이 나오죠. 에이전시 숍은 가입은 안 해도 돼요. 오픈숍처럼 너 가입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근데 우리 조합원비는 내야 돼. 돈은 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에이전시 숍이에요. 조합원비는 내야 함. 왜냐? 대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비조합원들도 조합원들의 혜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에이전시 숍이다. 이 4개 정도, 이 4개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4번. 준고정적 노동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준고정적 노동비용, 준고정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고정적.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또 고정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야. 애매한 거죠. 자, 요거는 뭐냐? 노동시간과 상관이 없다. 노동시간과의 상관성이 전혀 없다. 그렇다라는 것은 준고정적 노동 비용은 노동을 해서 받는 돈이 아닌 거예요. 퇴직금은 다른 개념이죠. 건강보험도 다른 개념이고요. 유급휴가도 다른 개념이죠. 내가 쉬는데 돈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초과 근무수당은 내가 6시 퇴근인데 그 망할 놈의 부장, 과장님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덕분에 내가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일이 많아요. 왜냐, 일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초과 수당한 건 내가 노동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준고정적 노동비용에 들어가지 않고 고정적 노동비용에 들어간다. 정답은 4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성과급 제도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도 1차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딱 외우시면 돼요. 정답은 바로 2번인데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자, 성과급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과급 많이 받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단점들이 있죠. 성과급 제도 단점들. 지원과 합의 용이하기는 무슨 자, 팀별로 완전 딱딱 나눠져서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임금 계산은 당연히 더 복잡해지겠죠? 이거는 인사과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자, 그리고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확정적인 게 아니죠. 자, 66번.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좀 자주 나와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왜냐? 사용자 이윤의 순 감소분은 직접적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항상 더 크지는 않습니다. 더 크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오는 손실이 크겠지? 우리가 파업한 것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 회사에서 재고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 파업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대체 인원이 있거나 또 대체 인원이 있다는 게 뭐 재고가 많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또 그리고 파업을 했죠. 그리고 파업을 끝나면은 파업한 기간 동안 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또 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파업의 시간이 짧다. 옛날만큼 길지가 않다. 그리고 대체 인원이라고 함은 재고도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파업이 끝나면은 나머지 잔일을 해야 한다. 여기는 뭐 남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많은 회사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많은 회사가 별로 없다. 라는 이유로 인해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7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조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정답을 바로 보면은 이것도 직관적으로 좀 푸는 문제인데 4번입니다. 자,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기업이 대응을 하겠다라는 보다는 이제 여기 말 그대로 파견 근로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내부자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파견자 근무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68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문제 바로 보면 나오겠죠. 자,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줍니다. 주식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전혀 아니죠. 자, 나머지 이유들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69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효율 임금은 경쟁 임금 수준보다 자,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높음으로 개별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가져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이게 틀린 이유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임금 가설, 효율 임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받았었는데 내년에 400만 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 달에.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하겠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생산성 증가로 연결이 된다라는
논리가 효율 임금 가설입니다. 자, 그럼 어디서 쓰겠어요?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더 좋은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단점도 물론 많겠죠.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일도 열심히 할 테니 생산성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효율 임금 가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가져주는 임금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정답들 한번 볼게요. 옳은 내용들이죠. 효율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1이라는 숫자가 되면 효율 임금에서는 결정이 된다. 자, 임금이 올라가는 시점과 생산이 맞들어지는 순서 딱 그 점에서 자,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 효율 임금이 정해진다. 이 임금 정도면 애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 얘기거고요.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위한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인 거죠. 효율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자, 1번이랑 4번이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효율 임금 가설은 대기업에서 하고 임금 모르면 일 열심히 한다. 자, 이직률도 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머리 넣어 주시면 되고요. 70번. 자, 마르크스 하면은 딱 벌써 생각나는 사상이 있죠. 자,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기술 진보로 의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무슨 실업이라고 하는가? 자, 저기서 정답을 바로 먼저 보자 하고 하면은 기술적 실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술적 실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기술적 실업은 일단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집약적인 산업에서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기술이 발달을 해서 뭔가 기계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제 실업자가 생기는 거죠. 왜냐?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생하는 게 기술적 실업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71번 볼게요.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해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건 정답을 먼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금과 노동 시간입니다. 뭐 x, y축 크게 상관없는데 자, 임금, 시간. 맨 처음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죠. 왜냐, 자, 시간. 임금이 오를수록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증가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가 바로 2번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후반 굴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구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작아지는 구간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2번 이 부분은 여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자, 소득 효과과 대체 효과.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고 제가 좀 이따가 한 문제 더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2번 볼게요. 실업자에 대한 얘기네요. 노동시장에서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해고자, 취업 대기자,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업자에 대한 개념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자는 첫 번째 일단 수입 목적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이죠. 안 하거나 지난 4주간 구직 중, 한 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구직 중인데 내가 일할 기회가 생기면 바로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직 포기자는 아니죠. 자, 이렇게 된 사람이 실업자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인이라고 돼 있죠. 비경제 활동인에는 뭐 이제 주부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구직 포기자는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개념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아닌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거는 자, 하나의 작은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에 있는데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안에 또 노동시장, 이 기업만의 노동시장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원래 바깥에 있는 노동시장에 이 기업에 있는 노동시장과는 영향이 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독립적인 노동시장이 하나 더 형성되는 것을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향이 끼쳐지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장기 근속 가능성. 뭔가 직원들이 장기 근속을 가능하게 해줄수록, 장기 근속을 할수록 기업 내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겠고요. 위계적 직무 서열, 관습, 이런 것들이 또 내부 노동시장의 독립적인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기술들은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직접 배워야겠죠. 그런 숙련의 특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내부 노동시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용을 좀 지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이란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기업이 성장하면서 조합이 커지며 기업과 외부 노동시장과의 구분이 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시장의 형성이 바로 내부 노동 시장에 대한 정의고요. 여기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 첫 번째, 기업 내부에 구조화된 고용 관계가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차 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이 방금 이 정의죠. 기업 외부와는 구분된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외부 노동 시장과 연결된 건 뭐뿐이다? 입사와 퇴사뿐이다. 자, 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세 가지 특징 머릿속에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 원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기업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기업의 고유, 기술 같은 거죠. 기업의 고유한, 유일한 기술. 지금 형성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계적 직무 서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습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관습이죠. 뭐 기업 내 문화 이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 뭐 사는 문화가 또 그들만의 규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장기 근속 가능성도 추가로 외워두시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또 뭐가 이제 현장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노하우. 자, 요런 게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겠죠. 현장 기술, 말 그대로 현장 기술이에요. 우리가 문서로 배울 수 없는 것들, 가서 욕먹으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내부 노동시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장점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점. 자, 굉장히 악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점은 인재 확보가 용이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승진 같은 것들이 내부 노동시장에서 자기들끼리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 동기 유발. 왜? 내부 승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규 채용이나 교육 훈련비 절감이 되겠죠. 왜? 신규 채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절감이 된다. 무슨 비용이 절감되냐? 신규 채용. 그리고 직원이 오면 교육 훈련을 해야 되죠. 교육 훈련비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장점 세 가지 정도는 꼭 외워주시면 되고요. 인동절 해서 세 가지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 노동시장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74번 보겠습니다.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선호한다. 자,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됐어요. 기업에서는 동일노동, 잘못 들었네요. 기업에서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원하고요. 자, 차등을 원하고 노동자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원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맞는 내용들 한번 볼게요. 기업주에게는 실질 임금이 중요성하지나 노동자에게는 명목 임금이 중요하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 한번 개념만 잡고 갈게요. 실질 임금이란 뭐냐? 물가 상승이 고려가 된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있죠. 물가 상승률을 이 고려된 자 임금이고요. 자 그러면은 명목 임금은 당연히 자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은 임금이죠. 자 그래서 요 개념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5번 볼게요. 분단 노동시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단 노동시장의 가설의 출현 배경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정답 먼저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 때문에 출현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는 아니다. 자, 그럼 분단 노동 시장의 출현 배경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책으로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책들에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차별입니다. 근데 이 차별이 어떤 차별이냐? 인종 이런 느낌 있죠? 약간 인종에 대한 차별, 교육 기회에 대한 차별 이런 돈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여기 있죠. 소수인종, 그리고 교육 개선, 그리고 빈곤 퇴치,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의 상위 이런 차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단 노동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노동 시장 하면은 뭔가 차별하는 느낌이었어. 근데 돈이 중요하진 않았지. 라고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1차 때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자 이런 문제 간혹 나오죠. 정답 보면은 3번입니다.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돈 받는 일을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취업자죠. 자 당연히 취업자인데 일단은 이 이유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일단 수입 목적으로 얘는 지금 3번 이 대학생 친구는 수입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러면은 무조건 취업자로 일단은 구분이 된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가구 내 우리 엄마나 아빠나 내 친척이 운영하는 운영체에서 내가 18시간 이상으로 무급으로 일을 한다? 그것도 취업자로 되는 거죠. 자, 18시간 어디서 가구 내 운영체에서 사업체를 말하는 거고요. 사업체에서 유급으로 일하면 당연히 취업자고요. 무급으로 일해도 취업자다. 취업. 그리고 또 직업이나 사업체가 있는데 뭐 어느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있다? 당연히 취업자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취업자에 대한 개념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정답 먼저 한번 볼까요? 정답은 1번이에요. 경기 활성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조적 실업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구조적 실업이라는 거는 산업 구조의 변형이나 이제 기술이 변경돼서 내가 실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제 뭐 경제 변경 뭐 이런 것들로 또 발생을 하고 되는데 그래서 조금 구조적 실업은 내가 의도치 않게 잘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왜냐? 산업 구조에, 말 그대로 그런 기술 구조의 변경, 이런 것들로 내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책,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냐? 라는 대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직업을 전환하는 전직이죠. 전직하기 위한 도움을 주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이주에 대한 보조금을 해준다거나 산업 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을 만들어서 여기 산업이 변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저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일을 시켜볼까? 라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구조적인 실업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조적 실업이 있었죠. 구조적 실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잠재적 실업이 있어요. 잠재적 실업. 자, 의미심장하죠. 이미 뭔가 넌 죽어있는 느낌. 그리고 계절적 실업이 있습니다. 계절적 실업. 한철 장사한 거죠. 한철 장사. 자, 그리고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늘 시험에 나오는 건 잠재적이나 계절적은 거의 안 나오고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거나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경기적 실업이 뭔지 또 보기만 하면 되겠죠. 자, 경기의 변동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경기가 안 좋아졌다,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되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사업체를 조금 도와주려고 합니다. 해결 방안, 대책, 해결 대책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자를 낮춰줘요.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자, 정부 지출을 확대, 정부에서 지원금을 확대를 해주고 늘린다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세 정책을 해서 세금을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경기 변동 실업, 경기적 실업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은 이 실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이제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찰적 실업이라는 거는 당분간, 어느 정도 당분간 내가 실업을 스스로 선택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당장 싫어하는 상사가 있어서 내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더 월급을 받기 위해서, 뭐 그 말이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냐? 해결, 방법, 대책. 자, 직업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정보력. 이 사람들에게는 당신 능력이면 어디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 구인구직 전산망을 잘 확충을 해준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발적 실업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마찰적 실업은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번에서는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중에서도 외우셔야 되는 거는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 그리고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더라?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번 볼게요. 임금 상승의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는, 자, 요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답 3번이고요. 이거는 2차 실무 때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자로 볼게요.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뭐냐? 임금이 상승을 하겠죠? 임금이 상승을 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내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됐다라는 거죠. 소득이 증가되다 보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그냥 놀랭. 이러고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해 라고 하는 돈이 평균 뭐 한 500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벌어보니까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여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여가제라는 단어가 이제 또 등장을 하긴 하는데, 내가 돈을 벌기보다는 일을 놀겠어 라는 그 비용을, 이제 일했을 때 비용을 여가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된 거죠. 이게 소득이고요. 대체 효과는 마찬가지로 내가 임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임금 뭐 그대로거나 혹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일을 해야겠죠. 내가 1시간 일하면은 여가를 1시간 포기하고 1시간 더 일하면은 돈을 더 받으니까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 라는 게 대체 효과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 이 정도만 일단 잡고 좀 이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우상향 하다가 쭉 이렇게 꺾이는 점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게 일단은 후방 굴절 곡선이라고 합니다. 후방 굴절 곡선. 자, 그러면은 임금이 상승해요. 노동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니까 내가 점점 일을 해야겠어. 좋아 하고 있는데 요 점,
요 점이 딱 되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이 더 올랐는데 일하기 싫어.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 위 공간, 이 공간에서는 어떤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수식을 쓸 수가 있냐, 우리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나는 이제 쉬고 싶다. 라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후반 굴절 곡선 형태를 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낮은 거죠. 대체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쉴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상향 하겠죠. 우상향.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 보니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후반 굴절 한다 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은 보니까 좌상승하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좌상승한다. 우상승하는 경우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을 때 우상승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수평이다. 수평은 글쎄요, 무슨 개념일까요? 자, 변함 없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득 효과와 일단은 대체 효과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가라는 게 있어요. 여가. 여가가 일단은 열등이냐, 열등제이냐, 정상제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자, 여가가 열등제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가가 열등제일 때 우상향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무슨 말이지? 여가가 열등제일 때 우상향한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우상향하는 요 구간 보니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가 적죠. 왜냐, 여가가 열등제니까 좋게 평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가는 중요하지 않아. 왜? 내 임금, 내가 지금 벌어야 되는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 구간이 소득 효과가 더 작은 구간이 되겠죠. 여가가 큰 역할, 큰 비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가가 정상제, 여가가 난 중요해. 왜? 나의 임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나는 내 돈에 만족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가는 좌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가가 정상제일 때. 그래서 좌상승한다. 혹은 후반굴절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2차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자, 여가가 열등제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글로 서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효과, 대책효과의 개념은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 0.6이고 자, 임금 탄력성이 0.6입니다. 0.6. 자, 임금이 15% 상승했어요. 많이 상승했네요. 자,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몇 퍼센트 감소하는가? 자, 요런 거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15%, 15%인데? 자, 15%의, 자, 우리는 노동자의 수요, 노동자의 노동 수요율을 우리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거를 보니까. 자, 그럼 X%인데, 요게 임금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자, 임금 탄력성을 먼저 확인을 한다. 아까 전에 계산 문제에서는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했었죠. 자, 여기서는 임금 탄력성이 0.6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빼놓으세요. 임금 탄력성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이 식을 계산하면은 9%가 나오겠죠. 9%. 그래서 여기서 식은 당연히 각자 공부를 하셔서 외우셔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임금 탄력성이 써 있다. 그러면은 일단 임금 탄력성을 무조건 빼놓으세요. 혼자 있는 독립적인 수는 계산하는 데 도움을 크게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80번 볼게요. 다음 중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균형 임금이 뭐 한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자, 인력이 부족. 자, 인력이 부족하다. 야, 첫 판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다른 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인구수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경우를 볼게요. 자, 노동조합이 존재해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거는 임금 협상과 임금 타결을 하겠죠. 나는 임금 협상을 하려고 존재를 한다. 그래서 높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저임금제 시행.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최저임금제가 만일에 지금 9,000원이에요.
근데 9,000원도 못 받는 일을 했어요. 원래 뭐 예를 들면 한 5,000원 받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요 일을 했는데 최저임금제 시행 덕분에 시장 균형 임금 여기 이 바닥에서는 1시간에 5,000원인데 최저임금 시급 때문에 난 9,000원 받아 라고 되는 것도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효율성 임금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업에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효율 임금 정책이고요. 요거는 돈을 더 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 당연히 도입이 높게 쳐주는 게 바로 효율성 임금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거는 쉽게 생각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 더 줄 테니까 일 열심히 해라 라고 해도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도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일도 많은데 직원이나 더 뽑아주지. 돈을 더 많이 주던가.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을 같이 할 동료를 더 뽑아달라고 하는 게 직원 수가 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임금 수준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4과목 마무리 됐고요. 5과목은 이제 관련 뭐 법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부터는 이제 5과목은 사실 2차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거의 암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책으로 보시듯 읽으면 되니까 5과목은 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영상 찍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